예, 이번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기로 했죠. 오늘은 산업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산업심리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강의하는 데는 제가, 웹캠을 끄고 하는데 혹시 제 얼굴을 좀 강의하는 그 얼굴이라도 좀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으면 제가 또 얼굴을 웹캠을 켜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때문에 좀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심리학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산업심리학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심리학의 정의는 인간과 일의 세계관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다라고 1965년도에 구에온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정의가 바로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의 심리학적 사실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블러맨 나일러라는 학자들이 68년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이제 슐츠라는 학자가 심리학의 방법 그리고 사실 원리들을 작업장의 사람들에게 응용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결하지만 모든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심리학의 방법들 그리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실들 그 다음에 원리들을 작업장의 사람들에게 응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뮤친스키라는 학자가 93년도에 작업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다라고 이제 심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작업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심리학의 정의가 되겠죠. 심리학적인 방법, 원리, 사실을 산업 장면에 적용시키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나 심리학은 동물을 다루지만 산업심리학은 동물의 행동은 다루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방법, 원리, 사실을 산업 장면에 적용시키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동물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는 동물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작업장에서의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심리학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HR 분야다, 기업에서의 HR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사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심리학. 퍼스널 사이컬러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퍼스널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인사심리학의 범위에는 우선 직무분석이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활동, 모든 인적 관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산업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과제도 직무 분석 과제를 제가 내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모든 인적 자원 관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선발. 이게 바로 채용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조직의 여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종업원의 선발.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종업원이 그 조직에 입사를 하고 나면 그 종업원이 조직에 들어와서 일한 성과, 그걸 이제 직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인사결정과 자기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직무 수행 평가가 그래서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교육 및 훈련. 종업원의 직무 수행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조직에서 종업원들한테 기술과 관련된 또는 능력 관련된 또는 자세나 태도 등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 훈련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도 들어가죠. 그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 조직 차원에서는 그런 경력 통로를 추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력의 그 층을 개발하는 부분으로서 되게 필요한 일이다. 캐리어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개인 차원에서도 구성원 개개인들도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경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뭐 마케팅 임원이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일들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경력 개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사관계. 뭐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발생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사심리학에서 다루는 범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심리학이라는 건 우리가 또 별도의 강좌로 또 개설을 해놨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큰 범위로 얘기할 때 산업심리학이지만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인사심리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산업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조직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산업심리학에 해당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심리학에서는 뭐 직무만족, 구성원들의 작업 동기, 조직 의사소통, 조직 개발, 경영 전략과 조직 문화, 리더십,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국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심리학에서 또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그 한국 심리학회 내에 그냥 산업 심리학회의 소비자 광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소비자 광고 심리학은 별도의
분과학회로 독립을 했지요. 뭐 공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소비자 광고 심리학도 기업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기업 조직 내에서도 이제 마케팅과 광고와 관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학회를 만들고 지금도 소비자 광고 심리학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공학심리학. 우리 국내에는 이 공학심리학을 공부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이콜러지라고 그러는데 이 공학심리학은 주로 제가 디자인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죠. 우리 학과에서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심리학 내에 또 이 공학 심리학의 일부 내용이 포함돼요. 물론 인지과학이나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사이콜러지라는 것은 별도의 또 하나의 전공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국내에는 광운대학교에 한 분이 이제 전공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심리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1900년에서 1916년 그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입니다. 19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태동에 영향을 준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순수 심리학자가 순수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과 기능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이제 1800년도 후반부에 이 현대 심리학이 창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서도 심리학의 역사를 쭉 공부했는데 주로 순수 심리학이라는 그 심리학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왔어요. 근데 그런 연구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생활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기능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창시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산업 심리학이라는 거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학자들이죠.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업공학자들의 노력으로 직무를 재설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을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자로 타일러라는 학자와 길브레스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심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작업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심리학이 이제 태동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해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초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다라는 것을 창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월터 D. 스콧이라는 학자입니다. 심리학을 광고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의 이론과 광고 심리학이다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꽤 오래된 이 시기에. 그래서 이 학자가 이제 광고, 이게 완전히 응용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군대 내에 인사 업무에, 특히 이제 군 장교 선발에 이 심리학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스콧이라는 학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일러라는 학자가 또 유명하죠. 그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업 조직에서 회사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종업원들이 보다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시간 연구라는 것과 동작 연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학자가 바로 타일러라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심리학에서 조직 이론의 초창기 고전적 이론을 얘기할 때 이 과학적 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을 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이라는 것에서 그 원칙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계했다. 작업 방법을. 앞에서 얘기한 시간 동작 연구라는 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작업자를 선발하고 그들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협동심을 고양시키고 관리자와 작업자들이 작업 설계와 작업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이라는 것에서 원칙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뭔가 이 기업에서 기업 조직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일만 무조건 많이 시키고 임금만 많이 주고 많은 시간에 그 노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과 동작 연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동작을 하게끔 할 건지, 그러려면 어떻게 직무를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 효과가 발휘돼서 생산량은 증가하고 종업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업원들에게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동작을 하게끔 하니까 굉장히 종업원들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효율성을 처음에는 높여줘요. 그래서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리게 돼 있어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내 몸이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지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착취한다라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실업이라는 문제를 또 야기시키게 된 거예요. 결코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인가, 그것도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뮌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산업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죠. 그죠? 이름만 봐도 알겠죠? 휴거 뮌스텐버그. 심리학을 산업 장면에 응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작업자의 선발, 작업 환경의 설계, 그리고 판매를 위한 심리학의 응용을 다룬 심리학과 산업 효율성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 산업 심리학의 다 시초가 되는 그런 학자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연구로 시내 전체의 안전 운행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심리학 분야 중에 또 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것도 국내 연구자들 중에 그 안전 연구에 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의 손영우 교수라는 분이 그런 산업 안전과 관련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하여튼 뭐 그런 많은 기관, 또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기 조종사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요. 하여튼 뭐 그런 산업안전과 관련된 연구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기, 초창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7년과 18년에 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이 산업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대에 신병을 모집하고 선발을 해야 되죠. 아무나 그냥 군인으로 선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일반 지능검사, 적성검사를 개발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 알파라는 검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군 적용 일반 지능검사로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미 알파라는 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 베타는 문맹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문맹자를 위한 지능검사로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 알파와 아미 베타를 통해서 군에서의 군인들을 모집하고 선발하기 위한 검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심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근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사용하던 이런 아미 알파나 아미 베타와 같은 군대용 검사 같은 것들이 더 급속도로 검사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결국은 이러한 경험들이 산업심리학적 활동이 더욱 번창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군대에서 활용하던 검사를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한 1919년에서 1940년도까지 그 사이에 심리학적 지식이 현실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사고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 판매원들의 선발 또는 사무직, 회사의 경영진과 같은 중역들의 선발에도 활용되고 분류, 능력 개발에 심리학적 지식이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직 심리학에서도 호우선 연구는 언급이 됐었죠. 이 호우선 연구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1924년에 서부전기회사라고 하는 웨스턴 일렉트릭 회사의 호우선 공장에서, 이건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호우선 공장에서 조명과 작업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는 연구가 실시됩니다. 근데 그 조명과 작업 생산성 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조도를 밝게 더 만들어주면 그렇게 밝게 만들어줄수록 약간의 생산량이 증가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도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상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그 관계는 없지만 오히려 작업 상황의 신기성, 신기함이라는 게 이제 뉴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거. 그 다음에 특별한 관심. 그 다음에 연구자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이 연구를 위해 선발되었다는 자부심 등으로 인해서 조명이 어두워도 오히려 작업 생산성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가하는 기현상, 즉 조명이 어두워지는데도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작업 상황이 좀 새롭게 바뀌고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연구자들이 우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위해서 선발되었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오히려 작업 생산량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니었냐 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을 호소온 효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소온 효과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신기한 처치가, 즉 새로운 처치가 될 수, 이전에 없던 신기한 처치가 있은 후에 행동 수준이 증가되었다가 신기함의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전 행동 수준으로 돌아오는 행동 변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호소온 효과다라는 겁니다. 조명의 밝기를 약간 바꿔주고 자꾸 밝게 해주면 초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작업상의 새로운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현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연구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조명을 4단계로 나누어서 생산량을 비교한 겁니다. 조명도의 변화와 생산량의 변화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군과 통제군 모두 생산량의 증가. 실험군은 이런 조명 단계를 구분해 갖고 이제 생산량을 비교하는 거. 통제군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을 얘기하겠죠. 모두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오히려 조명을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조금이지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과 능률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인적 원인인 사람과 관련된 원인이 오히려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실험 과정을 쭉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1927년부터 29년 6월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그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오히려 연구자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의 변화와 독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5가지 가설을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연구자들이. 과연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했을까? 뭐 때문에? 물적 조건과 작업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본 거고. 또 휴식 시간을 도입한 것과 작업 시간 단축이 오히려 피로감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또 가설을 설정한 거고요. 작업 조건의 변화와 단조감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단조로움을 작업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좀 지루한 감을 없애줬다는 거죠. 임금 지급 방법의 변경으로 임금에 대한 동기가 증가했다. 또 감독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5가지 가설로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5가지 세워본 거죠. 결국은 이제 호손 이펙트라는 게 상황적 신기함,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직무 수행이 개선되고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측면이 나타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기함은 사라지겠죠. 감소하겠죠. 또 역시 생산 수준도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상황 변화만 가지고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인적 요인을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능력과 적성에 기초해서 신병들을 분류하는 집단 검사인 군대 일반 분류 검사, Army General Classification Test, AGCT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실시가 된 겁니다. 능력과 적성에 기초해서.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OSS라는 미국 전략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상황적 스트레스 검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또 검사를 제작해요. 또 전투기 조종사의 선발과 훈련에도 기여를 합니다. 모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장치들이죠. 모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을 선발하고 또 훈련시키는데도 기여를 했죠. 그리고 둘째로 비행기의 조종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기나 장비를 설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공학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 조종사의 선발과 훈련에도 기여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도 이후부터 63년도까지가 바로 이제 영역 전문화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아마 이제 산업심리학이라는 한국심리학회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도쯤에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대학 내에 이제 산업심리학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내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뭐 물론 국내 대학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도 그렇고 대학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개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학심리학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인사선발, 분류, 배치, 훈련, 수행평가 등이 전문 분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변화, 조직심리학과 관련된 조직 개발과 같은 영역이 또 새롭게 부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산업심리학에서 배우는 인사선발부터 수행평가까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4년 이후부터 뭐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아마 거의 90년대 후반 정도까지 되겠죠. 시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소수민족을 선발 및 채용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발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용기회균등법입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하면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발, 채용 검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측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남녀 평등해야 된다. 남녀 고용기회에서 그런 여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국내에서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들이 개발한 모든 검사는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모든 검사에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항상 같이 모든 검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분과학회로 지금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64년에 정식 학회 활동이 시작됐답니다. 여러분들은 아예 이때 한참 전이니까 제가 태어난 시기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네요. 저는요 64년보다 조금 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벌써 뭐 74, 84, 94, 2004, 2014, 50년하고도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그 학회가 된 거죠. 그죠? 뭐 대학 교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학생들, 또 기업체 관련 종사자,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또 기업 회원으로도 들어와 있고, 국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뭐 컨설팅 회사들, 산업 및 조직 컨설팅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다 기업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진출 분야를 보면, 사실 지금 국내 실정은 산업심리학 전공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에서 그런 전공자를 배출하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소수, 고려대학교에서 소수, 중앙대학교에서 좀 일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한두 명의 석사들이 이제 배출되긴 하는데, 거기는 원래 TO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을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석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업계에서는 산업심리학 전공자들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뭐 제자 있으면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과 출신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지원자들이 지금도 뭐 전공해서 서울에 가서 아주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한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선배 중에도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의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학계, 뭐 박사도 산업심리학 박사를 갖고 있으면 뭐 기업에 가서 일하는 건 뭐 너무나 쉽고,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못 뽑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뭐 정부 기관, 그죠? 인사혁신처,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HR 관련된 부서, 뭐 컨설팅 회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반 기업체로 또 경력사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선배 중에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심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부는 뭐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가 197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또 심리학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호서대학교, 지금 호서대학교도 산업심리학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광운대학교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대학교는 산업상담 쪽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 같고, 선문대학교도 산업상담 쪽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는 이제 광운대학교가 유일하게 산업심리학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는 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우리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상대학교, 뭐 전북대, 충남대, 호서대, 뭐 지방 국립대학이랑 일부 지방 사립대학, 우리 대구권역에 있는 뭐 계명대, 대구대, 그다음 경북대에서도 이제 일부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영남대도 예전에 좀 산업심리 전공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고 교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계명대학교에서도 좀 산업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는 몇 명 정도만 서울로 올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석사에 2명 정도가 있고 박사과정에 또 2명, 3명 정도가 있어요. 석사에 3명, 박사에 2명.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못 뽑았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계속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에서 산업심리학 전공자 좀 보내달라는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좀 보낼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 전망과 과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거기다 답변을 보는 대로 드릴 겁니다. 질문 코너에 올리기가 그러면 쪽지를 주셔도 좋고요.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반드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